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련만의 살길이다. 인천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전기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볼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저는 전련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21년도 기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부터 해서 나가도록, 1번은 아니고 21번부터입니다. 이 과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력공학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파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발전 파트, 또 하나는 송전 파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배전 파트가 될 건데, 이 중에 발전 파트가 대략 한 두세 문제 정도, 요번에도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그 정도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었는데, 우리는 어차피 버리는 카드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것만 갖고 가시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20문제가 나왔을 때 20문제를 다 맞을 필요는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맞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갈 거, 스트레스 받는 문제는 버리고 갈 거,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 제가 이제 풀어드리는 것은 좀 간단하게 잡아드릴 건데요. 주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한 번 출제됐을 때는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 이 각오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21번부터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인데요. 기분이 나오자마자 확상합니다. 바로 발전 파트 수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력 중에서도 이제 난이도별로 봤을 때 이 정도 문제는 상당히 괜찮은 문제예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유황곡선을 가진 수력 지점에서 최대 사용 수량 5C로 1년간 계속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저수지의 용량하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뭐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유황곡선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렇게 잡아놨을 때 여기가 이제 O점이 되고 여기가 C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말이야 이만큼 발전을 할 거야. 그래서 이만큼의 저수 용량이 필요해 라는 거죠. 근데 유황곡선을 봤더니 요 놈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 다시 말하면 요만큼은 부족하다는 얘기네. 그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남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그죠? 그거는 관여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는 요만큼만 발전하는데 요만큼의 저수지 용량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부족한 용량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요거만큼만 더 있으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사로 봤을 때, 여기가 바로 D점이 될 것이고, 여기가 E점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B점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저수지 용량은 바로 DEB 요만큼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제가 풀어드립니다만 저는 1, 2, 3, 4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나다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은 답 3번 수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문제부터 수력이 나오는 게 어딨어? 라고 기분이 상하셨다면 21번부터 풀지 않고 22번부터 풀어주는 센스도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드렸겠습니다만. 다음에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22번에서는 사장 중성점 접지에서 유도장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통신선과 평행인 주파수 60Hz 삼상 1회선 송전선이 있다. 일선 지락 때문에 영상전류가 100A 흐르고 있다면 여기서 일단 영상전류 100A 밑줄 하나 딱 쳐놓으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유도전압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전류는 전 전선에 걸쳐서 같으며 송전선과 통신선과의 상호 인덕턴스 여기 하나 밑줄 쳐놓을까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보면 요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가 0.06mH/km 그 평행 길이가 40km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였냐면 전자유도전압이 되겠습니다. 전자유도전압. 이놈이 근데 시험에 솔직히 자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2년에 한 문제?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초 과정 할 때도 별로 안 해드렸고, 특강 때 한 문제 정도만 제가 이렇게 다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전자유도 전압의 기본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 S다라고 가정한다면, 얼마만큼이 나올 거냐면, J 오메가 M에다가 선로 길이 L 곱하기 3배의 영상전류 I0로 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전력계통은 그래. 전압의 크기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 만약에 이 과목이 뭐 회로야, 아니면 전자기학이야, 라고 한다면 이 J가 필요할 거야. 그죠? 왜? 방향이 어디냐도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거 중요하지 않거든. 우리는 사이즈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주어진 조건이 요 상호 인덕턴스 값이 주어졌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예요? 지금 같은 문제. 이런 스타일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상호 임피던스가 얼마입니다.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상호 임피던스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오메가 M 값이 다 주어졌다야. 다 주어졌다.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상호 인덕턴스라고 나온 다음에 M값만 나왔다는 얘기죠.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상호 임피던스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뭐 오메가 M값이 주어졌으니까 그 자체만 넣어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인덕턴스로 나왔으니까 오메가 값도 다시 대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오메가는 뭐 파이 F야? 2파이 F 60Hz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가 0.06 미리헬리야. 미리 소문자 빼야 될 거 아니야? 소문자 뺄 때는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미리니까 3마리. 그래서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건 1kg 값이야. 근데 병행 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40km. 그래서 다시 여기다 곱하기 40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곱하기 3배에 곱하기 영상전류가 얼마 나왔어요? 100A라고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계산기가 알아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대략 271.4V 정도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측정할 수가 있겠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렇게 잡아주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함정은 딱 두 가지였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것이 상호 인덕턴스가 주어질 때가 있고요. 지금처럼.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상호 임피던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8장 보호계 증개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장전류 크기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무슨 얘기야? 전류가 커졌는데 동작 시간이 짧아져. 그 반대로 말하면 동작 전류가 작을 때는 동작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동작하고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반환시성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3번은 답 3번. 반환시가 답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거의 근데 시험에 많이 주어졌던 것이 여러분들한테 반환시성, 그 다음에 정환시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들은 대다수가 반환시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4번은 3장에서 단거리 선로의 특성값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상 3선식 송전선에서 한선의 저항값이 15미고 리액턴스가 25미며 수전단의 선간전압이 60kV, 부하용률이 0.8인 경우에 전압 강화율 10%, 요거 하나 밑줄 쳐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면 전압 강화율이 10%야 라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압 강화가 10% 발생하고 있어요. 즉 전압과 선로에서 발생한 전압 강화를 백분율로 나타내니까 이것이 바로 전압 강화율인데, 기준은 요거야. 중요한 것은 기준. 바로 어딜 기준에 있느냐는 얘기죠. 바로 수전단 전압의 1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만 봤을 때 아하, 전압 강화를 줬구나 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그죠? 10%인데 수전단 전압이 60kV야. 그럼 60에 10%면 얼마야? 계산기 꺼내야 되겠지? 안 꺼내도 되겠습니다. 60이니까 6kV, 다시 말하면 6000V란 얘기잖아, 지금. 그죠? 요거 하나 딱 찾아놓고 출발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랬을 때, 이 송전선로는
약 몇 킬로와트까지 수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전력 P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 전압강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 전류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전류가 없잖아. 전류가 있으면 전류 I에다가 뭐 코사인?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이야. 그죠? 그런데 지금 전류가 없어. 그럼 뭐분의 P? V분의 P로 들어가야지. V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전압강화식을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전류가 없으니까요. 바로 뭐분의 P야? V분의 P에다가 가려고 뭐 플러스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고 들어갈 것인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 수전 전력을 얼마까지 수전할 수 있겠니?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넘어가서 곱해주고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이 양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력 P에 대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압강화 2에다가 V가 들어갈 것이고 밑에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라고 들어가면 될 것이야. 근데 문제에서 몇 킬로와트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킬로, 대문자를 이번엔 붙여야 돼. 뺄 때는 마이너스지만 붙일 때는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죠? 여기서 킬로와트로 가라는 얘기잖아. 킬로와트로 가야 되니까 대문자를 붙여야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지. 제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갖다 해주시면 킬로와트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어요. 전압강화가 6kV니까 6000. 여기에 곱하기 우리 집 전압, 즉 수전단 전압은 6만이에요. 즉 60kV예요. 라고 주어졌고요. 저항값은 15B고요. 플러스 리액턴스가 20이에요. 라고 주어졌고 역률이 0.8이니까 당연히 사인은 얼마가 나와야 돼? 0.6.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전기를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서 아니, 역률이 0.8인데 네가 뭔데? 왜 사인을 0.6으로 바꾸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옛날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삼각함수 공식 중에 누가 있었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야 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값은 사인 값이니까요. 코사인 제곱 넘어갑니다.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인 제곱 세타가 아니었어.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제곱을 없애니까 반대편에 루트 씌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요 놈은 대략 얼마? 14,400kW라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관연도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요 문제가 관연도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또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요걸 먼저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압 강화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게 수전단 전압이 10%구나 이렇게 눈치채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겠습니다. 24번에서는 14,400kW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잡아주시고요. 다음에는 넘어가서 2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퍼센트 리액턴스 문제야. 우리 5장에서 고장 계산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준 선관전압이 23kV예요. 기준 3상 용량은 5000kVA. 그 다음에 일선 유도 리액턴스가 15일 때 퍼센트 리액턴스라고 물어봤어요. 자,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었죠. 전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입니다. 전류가 있으면 2분의 IZ 곱하기 100. 그죠? 2분의 IZ 곱하기 100. 근데 전류가 없어. 어떻게 구할 거야? 이때는 10V제곱분의 PZ로 들어갑니다. 단, 조심할 거. 100은 안 들어가. 벌써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위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때 전압의 단위는 킬로볼트가 될 것이고 용량의 단위는 kVA를 기준 단위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전류가 없으니까요. 퍼센트 리액턴스 X 값을 구해본다면 전류가 없으니까 10 V제곱, 뭐 Z, P, Z인데 X니까 그냥 X로 적겠습니다. 여기다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에는 10 곱하기 전압이 얼마 주어졌나요? 전압이 23kV야. 그러니까 23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위에 용량은 5000kVA라고 나왔으니까 5000. 곱하기 리액턴스 값이 얼마 나왔습니까? 15옴이 나왔어요. 그래서 15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100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식 자체에 벌써 녹아 있어.
유도하기 과정에서. 그럼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너무 인생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갈 공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퍼센트 리액턴스 구할 때는 전류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있으면 2분의 전압 2분의 IZ 곱하기 100, 없으면 10V제곱 PX라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했더니 대략 얼마 나와? 14.18% 정도가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5번에서는 답을 몇 번으로 하자? 나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번 문제 들어가 보죠. 26번도 전력원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조상설비했을 때 그쪽에서 전력원소도 가르치고 했었는데, 자, 전력원소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나타나는 것 물어봤는데, 우리 전력원소는 솔직히 물어보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첫 번째, 원의 반지름. 두 번째, 가로축과 세로축이 의미하는 거. 세 번째, 구할 수 없는 거. 이 세 가지만 알고 가면 전력원소도 웬만한 문제 맞힐 수 있어. 만약에 전력원소에서 10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그 중에 여러분들이 대략 8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고 가신다면. 자, 그렇다면 전력원소들을 만약에 제가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렸을 때 1상안과 3상안의 전력을 그릴 수가 있겠다. 이때 이 가로축이 뭐를 의미하니? 라는 얘기야. 가로축은 바로 무슨 축이야? 실수축이죠. 실수축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무슨 전력? 유효전력이 되겠죠. 그렇다면 얘가 유효전력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봤을 때 세로축은 뭐야? 허수축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전력? 무효전력이 되겠습니다. 무효전력. 그래서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알고 하셔야 될 게, 가로축이 의미하는 것은 유효전력, 세로축이 의미하는 것은 무효전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6번에서는 답을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7번 들어갑니다. 27번은 이제 화력발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발전 파트 수력 문제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두 번째 이제 화력이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서는 발전 파트가 세 문제가 나왔네. 그죠? 세 문제 맞나? 세 문제가 나왔네. 세 문제가 나왔는데 수력이 한 문제 나왔고 화력이 두 문제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수력이 두 문제, 아니면 화력이 한 문제, 아니면 수력 하나, 화력 하나, 원자력 하나 이렇게 나오든가. 원자력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수력, 화력 쪽이 솔직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수력이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수업한 거를 이 출제하는 사람이 듣고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야 뭐야 이 새끼만 뭐야 수력이 많이 나온다고? 알았어. 그러고 이번에 화력을 두 문제 낸 거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비 급수가 흐르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화력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렸던 얘기입니다. 중요하다. 요거는 알고 가자. 라고 했었는데, 제일 먼저 제가 화력 계통을 한번 보신다면, 보일러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이 보일러 안에는 이제, 물을 데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수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끓인 물을 갖다가 다시 과열전기로 만들 수 있는 과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놈을 통해서 우리 뭘 돌려줍니까? 터빈을 돌려주겠습니다. 터빈. 여기에다가 이제 발전기 올려갖고 같이 돌려주는 거잖아. 발전기 돌렸어. 이제 그 증기가 나왔어. 아깝잖아. 다시 식혀서 물로 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다시 식힐 수 있는 바로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복수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쓰는 복수기는 다 뭐야? 표면 복수기를 주로 많이 쓰고 있죠. 열 손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략 열 손실이 50% 차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는 얘가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화력발전소에서 열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이 복수기를 찍어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요 놈은 다시 급수 펌프를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때 여기에는 보일러에서 뭐가 나옵니까? 연도가 있습니다. 연도. 일로 이제 연기가 나갈 건데, 이때 이쪽으로 여열이 날아가잖아. 그 여열을 아끼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뭡니까? 어디죠? 귀뚜라미 보일러인가? 거꾸로 두 번. 그죠? 두 번 태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통을 뽑을 때 한 번에 밖으로 뽑는 게 아니라 안에서 한 번 휘어서 나가게 하는 거야. 그죠? 왜? 잡열을 이용해서 좀 안에를 좀 데피자는 얘기죠. 아니면 열손실이 많아지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물을 넣어주는데 그냥 안 넣어줘요. 여기에다가 감아서 넣어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따뜻하게 데펴서 들어가니까 연료 소비량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절탄기라고 그래요. 절탄기. 자, 그렇다면 이제 순서를 이제 볼게요. 제일 먼저는 어딜 통하는 거야? 절탄기를 통하고, 보일러를 통하고, 과열기를 통하고, 그다음에 터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온 놈을 식혀줘야 되니까 복수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이 되는 거죠. 요 놈이 2번, 요 놈이 3번, 요 놈이 4번, 요 놈이 5번.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절복, 과터복 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절복, 과터복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자, 그럼 절복, 과터복으로 되어 있는 놈만 찍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28번도 화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번에 출제하신 분은 화력을 사랑하시는 분인가 봐. 화력을 2개나 냈어. 갑니다. 연료의 발열량이 430kcal/kg일 때 화력발전소 열효율 단 발전기 출력은 PG이고요. 시간당 연료 소비량은 B가 되겠습니다. kg/h 시간당 이란 얘기죠. 자, 화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열효율 공식이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얘기로 하자면 얘는 기본 공식이 MH분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 860W 곱하기 100이라고 들어가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알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M이 바로 뭐야? 석탄의 질량이에요. 석탄 질량. 그 다음에 여기서 H가 바로 뭐야? 발열량이야. 요 놈이 발열량. 그 다음에 W, 요 놈이 바로 뭐야? 소비 전력량이 되는 거예요. 소비 전력. 양.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어진 조건에 보신다면 어떻게 나왔어요? 소비 전력량 W 안 썼어. PG라고 썼어. 그 다음에 발열량 H로 안 나왔네. 얼마 나왔어? 430kcal/kg이야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량 M 안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B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것만 갖다가 바꿔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누가 들어갈 거냐? 밑에부터 할까? 밑에는 B란 놈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곱하기 430. 위에는 860 곱하기 PG 이렇게 들어가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430, 860에 2번 들어갈 거야. 2가 들어가겠네. 그죠? 그 위에는 2와 PG가 들어가는 게 답이라는 얘기네. 그죠? 밑에는 B가 있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게 바로 몇 번에 있습니까? 바로 4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28번에서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본 거야? 공식을 물어본 거야. 근데 그냥 내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바꿔만 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충분할 수 있는 얘기고요. 다음에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29번. 29번 사장 중성점 접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전선로에서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가장 적게 되는, 여기 밑줄이네. 전압 상승 가장 적다. 전압 상승이, 그러니까 지락 사고가 나면 전위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고장나지 않은 건전상에 전압 상승이 일어나는데 이게 가장 낮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른 기계들이 데미지를 안 입어. 그래서 절연 두께를 두껍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기기값이 저렴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돈이 없는 나라는 아주 좋아.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나라는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방법?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접지 방식을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데 얘는 다 어디에 쓴다고 그랬어요? 초고압 송전선로 계통. 우리나라 초고압 송전선로는 다 얘가 쓰고 있어요. 초고압 송전선로. 우리나라가 예전에 누구 썼었습니까? 바로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쓰고 있었죠. 그러다가 1968년 가을에 기획가이 했죠. 죄송합니다. 싹 바꿨습니다. 싹 바꿨어. 어떻게 바꿔? 소호 리액터를 직접 접지로 싹 바꿔준 거야. 왜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렴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놈의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지락 시에 지락 전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최대가 돼도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장점이 바로 뭐야? 전위 상승. 전압이 가장 낮아. 최소야. 그래서 시험에서는 단전헤딩 가능해요. 뭐 이런 얘기 나오든가 아니면 뭐 전위 상승이 최소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직접을 찍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8
9번에서는 직접 접지가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나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몇 번이냐면 3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30번. 제가 좀 글씨를 좀 작게 적는 스타일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글씨가 안 보이신다면 저한테 돌을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피하기만 하겠습니다. 자, 29번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은 7장 이상전압과 방호장치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접지봉으로 탑각의 접지장 값을 희망하는 접지장 값으로 값까지 줄일 수 없을 때 사용할 거야. 우리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철탑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철탑이 대지가 있고 선로가 지나갑니다. 선로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자, 선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낙뢰가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요 놈이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때 우리는 철탑 접지합니까? 안 합니까? 접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접지 저항 값이 존재할 건데 이 접지 저항 값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저항이라는 놈은 두 가지가 있어. 일반적인 저항이 있겠고 절연 저항이 있겠고. 절연 저항은 뭐냐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의 저항이야. 전류가. 그래서 클수록 좋아. 근데 이런 저항은 어때요? 낙뢰가 떨어지면 땅으로 들어가줘야 되잖아. 저항이 크면 못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작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크게 된다면 요 낙뢰가 떨어졌을 때 가겠어? 못 가. 짜증나. 안 가. 어떻게? 거꾸로 치고 올라간단 말이야. 이것을 갖다 우리는 역섭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역섭낙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겠어? 저항값만 줄여주면 되겠지. 저항값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 땅에다가 길게 묻어주는 거야. 그래서 대지와의 접촉 면적을 키워준다면 저항값을 확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다가 길게 묻어주겠어요 라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매설지선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0번에서는 매설지선 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1번 들어가죠. 31번 문제에서는 이것도 계전기대, 이건 이제 개폐장치에 대한 얘기네요. 자, 전력퓨즈는 고압, 특고압 기기에 주로 어떤 전류 차단 목적으로 합니까?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게, 이 파워퓨즈라는 놈 있잖아요. 파워퓨즈라는 놈은 바로 누구 대신 쓸 수 있는 놈이야? 그렇죠. 차단기 대용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차단기라는 놈은 도대체 뭐 할 수 있는 거니? 다른 놈들은 브레이커라고 하지 않죠. 스위치라고 하죠. 그래서 기자로 끝납니다. 단로기, 그죠? 부하, 개폐, 기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얘만 차단기라고 해서 브레이커 B가 들어가는데 이 S로 끝나는 것과 스위치, 기기 이렇게 S로 끝나는 것과 지금처럼 브레이커 B로 끝나는 거에 차이점이 있죠. 바로 B로 끝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브레이커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소호 능력이 있다야. 소호 능력이 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단로기는 뭐라고 표시해? DS라고 하잖아. 그죠? 디스커넥팅 스위치야. 얘는 소호 능력이 없어. 그래서 얘는 부하 전류도 차단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는 브레이커 B로 끝났으니까 소호 능력이 있답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S로 끝날 건지 B로 끝날 건지.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개폐가 가능해 라고 하는 거고 얘는 차단이 가능해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제 파워 퓨즈, 전력 퓨즈 대신 쓸 수 있는 게 바로 차단기가 되는 건데 차단기는 바로 어디까지 차단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야? 바로 이 고장 전류까지도 차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장 중에서도 냅다 큰 놈이 바로 뭐야? 바로 이 단락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락전류까지도 차단이 가능하군요 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답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31번. 다음에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32번은 이거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어디서 나왔었냐면 2장 선로정수와 코로나에서 선로정수 할 때 C를 할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요. 자, 정전 용량 C1이고 V1의 전압에서 QR에 무효 전력을 발생하는 콘덴서가 있어요. 정전 용량을 변화시켜 2배의 승합된 전압
2배의 V1으로 했을 때 동일한 무효 전력을 발생시도할 때에 필요한 콘덴서 정전 용량 C값은 얼마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Q1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충전 용량 구하는 기본식이 뭐야? 3배의 오메가 C V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C1일 때 Q1이라고 한다면 C1이고 V1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이번에 이제 바꿨어. 어떻게 바꿨어? 전압을 2배로 높였대. 그때 얘도 똑같아야 되겠대. 그래서 얘를 Q2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Q2라는 놈은 마찬가지 3배의 오메가 C2의 V2의 제곱이 될 건데요. 이 V2 자리를 보셔야 돼. 전압을 2배 올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 2배의 V1. 요 놈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얘네는 같아야 되겠대. 그때 이 C2 값은 얼마로 하면 되겠니? 란 얘기야. 그런데 제곱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 제곱이니까 4배의 V1에 제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위에하고 비교했을 때 4자만 없어지면 되잖아. 그래서 이때의 C2란 놈은 C1에 몇 분의 1로 줄어야 돼? 4분의 1로만 줄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값을 똑같이 할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2는 C1에 4분의 1배가 되면 되겠다. 답은 4번에 나와 있겠습니다. 4번을 잡아주시고요. 뭐 이렇게 보고 나니까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건 것 같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셨을 때 당황하는 것은 처음 봤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 절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응용력을 좀 키우는 거죠.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비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틀린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저도 시험장 가면 틀렸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틀리시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33번 들어갑니다. 안정도에 대한 얘기죠. 성전선로에서의 고장 또는 발전기 탈락, 발전기 탈락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발전기 탈락과 같은 큰 외란 딱 쳐놓으세요. 외란이 뭡니까? 외부의 어떤 뭐 물리적 힘에 의해서, 그죠? 계통에 연결된 각 동기기가 동기를 유지하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겠다. 이거 외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흔들릴 거야. 그걸 계속 안정되게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바로 과도 안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도 안정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우리 교재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과도 안정도가 부하급변시. 뭐 사고시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외란이 치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안정되게 운전하겠어요 라고 했으니까 과도한 정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들어갑니다. 이것도 고장계산에 대한 얘기인데 대칭 좌표법 쪽에서 배웠던 얘기 같아요. 자, 성전선로 고장전류 계산에서 영상 임피던스 동그라미 빵 칠까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바로 뭐였냐면 이 영상입니다. 영상 임피던스. 도대체 이게 뭐니? 라는 얘기인데, 자, 우린 요걸 보자고요. 영상이라는 의미를 먼저 여러분 보셔야 돼요. 0이라는 얘기는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놈이 언제 존재합니까? 회로적으로 봤을 때는 회로에서 어디로 빠져나갈 때? 땅으로 빠져나갈 때, 그 땅을 갖다 우리는 대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그러면 회로에서 땅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회로와 땅이 연결됐다는 얘기 있잖아. 그지? 그러면 결론은 얘는 무슨 사고야? 바로 지락사고를 의미하겠다는 얘기죠. 지락사고. 그래서 34번에서는 지락만 찍어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답은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5번. 이거 전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배전선로 주상변압기에서 고압측, 저압측 주로 사용되는 보호장치 조합으로 적합한 것이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보셨나 모르겠네. 이렇게 CPU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로가 지나가고요. 이 위에 보면은 변압기가 단상이면 이제 완부식 자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자, 그때 1차 측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 2차 측에서 우리 집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요 1차에 들어가는 보호장치와 2차에 들어가는 보호장치가 누구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컷아웃 스위치라고 하는 COS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바로 누가 들어갑니까? 2차는 캐치홀더라고 하죠. 저압 퓨즈. 요 놈이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또는 뭐 컷아웃 스위치라고도 하고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COS와 캐치홀더가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여러분들이 이 36번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물론 뭐 기기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뭐 괜찮을 수도 있겠고요. 왜 제가 이거를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했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린 적이 없거든. 그죠? 이것까지 하면 전력이 너무 암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왜? 기기 시간에 배우잖아. 기기 시간에 누구 있어? MC민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배우니까요. 자, 용량 20kV 단상 주상 변압기에 걸리는 하루 동안에 부하가 처음 14시간 동안은 20kW. 그 다음에 다음 10시간 동안은 10kW일 때 이 변압기에 의한 하루 동안의 손실량을 구하세요. 단, 부하 용률은 1로 가정하고요. 변압기 전부하 동선이 300W, 철선이 100W예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볼 게 딱 두 가지예요. 바로 철선도 있고 부하 동선도 있는데 철선은 철로 된 기기니까 계속 발생해. 부하를 쓰든 안 쓰든. 그래서 얘를 우리 고정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하동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하를 쓸 때 발생하는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변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게요. 손실을 우리가 PL이다라고 했을 때 요 놈은 철선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부하선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손실 양이니까요. 시간만 곱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철선을 먼저 보겠습니다. 철선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300인, 철선은 100이네요. 100W. 자, 100W가 발생할 건데, 고정선이니까 계속 발생해. 하루 동안 24시간 발생할 거 아니야? 24시간. 그래서 이 놈이 바로 얼마나 하냐면 2400W 하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요걸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이번엔 가변선, 부하 동선이 될 것인데요. 내가 100% 쓸 때는 우리 부하, 여러분들 저항선 어떻게 구했어? I제곱 R이라고 구했던 거 기억나요? I제곱 R? 그 무슨 얘기냐면 흐르는 전류 제곱이 비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부분 부하를 쓰겠다는 얘기죠. 왜? 20kW였는데 20kW 쓰지 않고 14시간은 20kW 썼지만 10시간 동안은 10kW만 썼어요 라고 했으니까 반만 썼어요 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부분 부하니까 n분의 1로 감소한 거죠. 2분의 1로 줄은 거잖아요. 그거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이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14시간 동안 300W가 발생하는데 14시간이야. 근데 100% 썼어요. 100%. 그러니까 1분의 1. 다시 말하면 1분의 1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20 중에 20을 쓸 거야. 그죠? 요놈의 제곱 곱하기 몇 시간 동안? 14시간 동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죠? 물론 뭐 이거 빼도 되는 건데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전부하동선이 300인데 300을 다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20에 반을 썼어요. 10. 그러니까 2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요놈의 제곱이 될 것이에요. 여기에 곱하기 몇 시간? 10시간만 썼습니다.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한 값과 요거 계산하면 대략 얼마 나오겠습니까? 얼마 나왔어요? 계산하면 대략 4,950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놈이 계산하면 4,950 와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은 나왔어요. 여기 부하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정선, 철선이 나왔습니다. 이 두 마리만 플러스하면 바로 얘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기 눌러봤더니 대략 얼마 나와? 7,350W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7,350 나와 있는 답은 몇 번? 3번. 잡을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는 건데 뭐 풀 수 있다란 얘기지, 이렇게 하더란 얘기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저 같으면은 뭐 안 할 것 같아요.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거죠. 그냥 행복하자. 그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만병의 근원이 바로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자, 36번 해드렸고요. 이번엔 37번 갑니다. 자, 37번 해보시게 되면, 요거는, 요것도 뭐 기본적인 얘기예요. 우리 지중전솔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1장에서 배웠었죠. 가공전솔로. 그 중에 이제 지중전솔로가 될 건데, 자, 케이블의 단선사고에 의한 고장점까지 거리를 정전용량 측정법으로 구하는 경우에 건전상 전전용량 값이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장점까지 정전용량이 C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의 길이가 L일 때 고장점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식으로 알맞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 2장 선호도수 배울 때 C는 어떻게 배웠어? C는 0.02413. 요 놈을 뭐로 나누자? 러브시베이 R분의 D로 나누자. 자, 이때 기본 단위 누구였습니까? 마이크로페로/킬로미터.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공식을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뭐 외우고 있을 거야. 그죠?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요 얘기입니다. 선로 1km당이기 때문에 선로가 길어지면 변하더라는 얘기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길이에 비례하는 거네. 맞습니다. 길이에 비례하죠. 지금 얘기는 케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케이블이. 여기가 대지면이야. 여기가 대지면. 그때 이 선로에 대한 전체 C 값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놈의 기럭지가 L입니다. 라고 줘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요 정도에서 끊어졌다는 얘기야. 단선사고가 발생했어요. 길이가 짧아졌네요. 그죠? 길이가 짧아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C 값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CX라 하고 여기까지 거리를 제가 LX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요건 두 개 비례식으로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LX 거리를 갖다 지금 산출해달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죠? 고장점까지 거리를 나타내봐라 라고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전체 C 대 CX란 놈은, 그죠? 길이 비율로 따지면 L 대 LX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율, 비례식이니까요. 똑같이. 자, 이때 우리는 얘만 구하면 되니까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놈 곱하겠습니다. LX 곱하기 C란 놈은 L 곱하기 CX와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는 여기서 얘만 구하면 되니까 얘 필요 없잖아. 그죠? 넘어가서 얘가 나눠만 주면 되겠지. 이렇게만 되면 되겠네요. 그죠? C분의 CX로 나온 거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8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38번은 배전선로 특성에 대한 문제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공식 알고 가시라고 했잖아. 수용열, 부하열, 부등열. 이 얘기입니다. 수용률은 뭐 챘어야? 술 챘어 라고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자, 수용률이라는 것은 술 챘어요, 술 챘어. 술 챘어 곱하기 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용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용가에서의 설비 이용률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너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비율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줄여서 그냥 술 챘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새끼가 술 챘어?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했어? 부평 최씨 라고 했었죠. 부평 최씨. 부평 최씨. 부평 최씨야. 부하율은 평균 전력을 최대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술 챘어 부평최 이렇게 하고 외우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술 챘어 부평최. 따라 하신 분은 분명히 합격합니다. 뭐라고? 술 챘어 부평최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수용률 요거 하나만 물어봤지 않습니까? 요거만 따져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8번에서는 뭐 공식 문제니까요. 답을 찾아봤더니 4번에 나와 있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3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39번. 자, 39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5장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얘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를 가지지 않아요. 맞는 얘기죠. 우리 퍼센트 공식 한번 적어볼까? 퍼센트 임피던스 Z는 두 가지야. 전류가 있을 때 없을 때. 전류가 있으면 2분의 IZ 곱하기 200이라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류가 없었다면 뭐 V제곱이야? 10 V제곱, 뭐 Z, PZ라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단, 이때 조심할 거 있다고 그랬어요. P의 단위는 뭐야? kVA. 전압의 단위는 누구야? 킬로볼트라고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인데요. 마찬가지 퍼센트로 표시하니까 단위를 갖추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절대량에는 기준량에 대한 비, 기준전압에 대한 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기기 용량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값을 갖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변압기나 동기기 내부 임피던스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 전선로의 퍼센트 임피던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단락전류나 계산할 때 뭐 발전기나 아니면 뭐 변압기나 이렇게 따져주지만 선로 길이에 따라서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끝으로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끝으로 40번에서는 배전선로 특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우리 역률 개선식 콘덴서 용량 구하는 문제가 될 것인데요. 역률 0.8이고 출력이 320kW인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던 변전소의 역률 개선을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 140kVA를 설치했습니다. 합성 역률 밑줄 빵칩니다. 개선 후의 역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라고 나왔냐면 출력이 320kW야. 유효 전력. 요게 320.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역률이 현재 얼마입니까? 0.8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나누면 P상 나오잖아. P상이 얼마야? 400이란 얘기네. 그죠? 그럼 무효분도 구할 수 있겠네. 무효분 얼마야? 무효분. 뭐 이렇게 가면 똑같아지겠죠? 요 값이나 요 값이나. 얼마입니까? 역률이 0.8이면 사인은 0.6이잖아. 0.6 곱하기 하니까 얼마? 240이란 얘기네요. 240. 그런데 나는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얼마짜리? 140짜리에 콘덴서를 설치했어요. 라는 얘기죠. 그럼 이놈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240 내려왔는데 140 올라왔으니까 140만큼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랬을 때 역률은 얼마니? 이게 좁아졌을 거니까요. 역률은 얼마니? 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개선 후의 역률을 코사인 세타 돌아간다면 P상분의 유효분이니까 밑에 먼저 르트 하고 유효제곱 얼마? 320제곱 플러스 무효분인데요. 무효분은 240에서 140 뺐으니까 얼마 남아야 돼? 100만 남아야 되겠죠. 요거의 제곱분에 유효분 그대로 320. 따라서 계산하면 대략 얼마? 0.95 정도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0.95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같이 2021년도 1회 전력 문제를 풀어봤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2회 전력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